나는 착한 딸, 우리 엄마를 사랑하는 딸. 물론 그 자체도 너무 아름다운 일이기는 해요. 그러나 한 번쯤은 털었어야 되는 거죠. 엄마 아빠 힘들까봐 내가 원하는 목소리 한 번도 내지 못했어. 엄마 아버지한테 너무 많은 걸 당해왔어요. 지금까지의 삶이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대화를 통해 삶의 아픔과 치유를 연구하는 리플러스 인간연구소의 박재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지난번에 나오셔서 우리의 엄청난 조회수를 만들어주신 박재현 소장님 다시 찾아주셨어요. 그 사이에 책을 내셨네요. 삶의 균열 앞에서 나를 돌보는 연습, 조용한 회복. 조용한 회복이라는 말이 뭔가 좀 따뜻한데요? 아, 그래요? 책 제목은 출판사에서 정해주셨지만 이게 진짜 어쩌면은 내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가장 잘 수식하는 말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려요. 이번 책이 내용이 내면의 상처와 회복에 관한 얘기라고 하셨는데, 살다 보면 특정한 상황에서 좀 유달리 힘들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힘들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가족이에요. 아주 유의미한 보호자, 양육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분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엄마한테 야단 맞고 엄마가 좀 큰 소리도 낼 수 있죠. 근데 그게 내 아동기의 전체적인 시간을 놓고 볼 때 한두 번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잖아요. 보울비라는 학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유아기 때 엄마와의 애착 관계에서, 여기서 이제 엄마는 주 양육 대상자지 꼭 엄마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이 관계에서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이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 내적인 작동 모델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게 건강하게 형성된 사람들은 커서도 대인관계가 굉장히 편안하죠. 그런데 그게 아픔으로 많이 형성된 사람들은 이 내적인 작동 모델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고 타인을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 형성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커피를 사다 주셨잖아요. 그럼 이걸 받았을 때 보편적 기대 수준의 반응은 감사합니다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 커피 싫어하는데 왜 묻지도 않고 사오셨어요? 여기 뭐 탔어요?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저 공짜로 이런 거 받는 거 싫어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 기대 수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저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는 나는 머리로는 알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작은 선물을 했을 때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고맙다라고 말하고 싶은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의 나는 어떻게 해요? 의심이 드는 걸. 암만 좋게 생각하려고 그래도 이 사람이 이걸 사줬을 때 다른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분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 나다운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닐 수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슬퍼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네가 원하는 네 모습이 그게 아니면 네가 원하는 모습대로 행동하면 되잖아 라고 되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아마 그렇게 쉽게 얘기한 거가 또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특정 상황에서 유난히 힘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어른이 되어서 이 특정 상황에서 왜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가가 성장 경험과 굉장히 많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단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이해하는 작업이 때로는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도 그냥 안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크죠. 네, 그게 가족이라는 거거든요. 안 봐도 내 마음 어딘 한켠이 늘 불편해요. 그래서 왜 특정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끝끝내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아동기 시절을 한번 바라보고 탐색해 보는 것도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대인관계에 연결이라는 거, 그리고 신뢰라는 것에 너무나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내가 나를 믿고 내가 타자를 믿고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마음 자체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 나답지 않게 행동하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 유치하고 미성숙하게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모든 원인이 아동기 시절에 있진 않겠지만 만성적인 아동기 시절의 정서적인 아픔들을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 링크가 굉장히 빨리 접속된다는 건 많은 연구 결과로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케이스의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장녀 컴플렉스, 장남 컴플렉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효녀 혹은 효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성장한 사람 중에는 나의 본심은 그게 아닌데 가정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쁘게 표출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관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처방이나 어떠한 얘기를 좀 들으면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난 사례에서는 자기 주장이 강했던 여동생과 부모의 힘듦 사이에서 아무 말 못하고 큰 여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엄마 아빠에게. 그런데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엄마. 그런 우리 엄마를 볼 때마다 나라도 우리 엄마의 무게를 덜어드려야지 해서 부담이 되지 말아야지. 네, 대학교 4년을 한 번도 부모님에게 학비를 받지 않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동생이 유학을 간다네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그 없는 돈에 집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동생을 유학 보내는 걸 보면서 이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오는데 그것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연된 애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이 아이가 느꼈던 서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때그때 계속 회피하고 억압하면서 다른 걸로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착한 딸, 우리 엄마를 사랑하는 딸. 물론 그 자체도 너무 아름다운 일이기는 해요. 그러나 한 번쯤은 털었어야 되는 거죠. 야, 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어. 나는 엄마 아빠 힘들까 봐 내가 원하는 목소리 한 번도 내지 못했어. 그게 나한테 항상 좋았던 건 아니야. 나도 힘들었어. 이렇게 조금씩 자신의 몸에 남아있었던 아픈 에너지들이 방출이 이렇게 조금씩 돼야 내가 오늘을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이분이 꾹꾹 눌러 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디어 마이 프렌즈 드라마를 엄마랑 보다가 엄마 때문에 자신의 많은 걸 희생한 딸의 역할이 고현정 씨예요. 근데 그 고현정 씨가 자기 엄마한테 소리 지르면서 엄마 나한테 사과하라고. 내가 엄마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살았는지 아냐고 하면서 따지는 장면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러면 통제가 안 돼요. 오열이 나오고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그러니까 이 노모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한 번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딸이 이렇게 터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연된 애도 그리고 우리의 그 비탄이 박탈되었을 때 우리가 이걸 박탈된 비탄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많은 외상을 남기는가. 현재의 삶에 우리의 관계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애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많은 말들을 난 하지 못했구나. 내 어린 시절에 그건 큰 상실이었구나를 인정해야 돼요. 그걸 잘한 일이야 잘못한 일이야가 아니라 내가 자기 표현을 하고 싶었던 많은 수많은 욕구들은 그 시간 동안은 좌절됐구나. 그게 팩트거든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고 나면 막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오래된 애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요. 신체화된 감각밖에 없어요. 말이 잘 안 나와요. 너무 오래돼서 까먹기도 했고 자꾸 배가 아프고 자꾸 두통이 있고 만성 피로가 있고 이런 통증만 남지 이게 언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눈물도 나고 뭔진 처음에 잘 몰라요. 그리고 막 중언부언해요. 엄마가 나빴던 것 같기도 하고 여동생이 얄미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럴 때 아 내가 느꼈던 감정이 뭘까 그 감정을 한 켜 한 켜 레이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슬프구나. 내가 때로 섭섭했구나. 억울했구나 하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겠어요? 좌절된 소망이 있겠죠. 사랑받고 싶었던 공정하게 대우받고 싶었던 힘들 때마다 나도 내 주장을 하고 싶었던 내가 좌절된 나의 소망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지금이라도 좀 늦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목소리를 내보는 거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최우선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 그리고 엄마한테도 한번 말해보는 거 드라마를 보면서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 엄마도 무척 힘드셨겠지만 저도 어린 시절에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 난 이런 것도 원했고 이런 것도 원했어요 라고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부모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 본인이 실수했다고 느끼거나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느낄 때 그거를 나이가 들어서라도 아이에게 사과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어려워도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왔던 이유는 여자친구하고의 관계가 너무 어려운데 외국에서 공부하다 방학에 왔는데 어머니가 데리고 온 거예요. 아들을 조금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여자친구하고의 어려움은 사실 엄마하고의 연결성과 신뢰가 전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자친구에 대한 신뢰도 갖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단순히 여자친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비슷했었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패턴이 있어요. 조금만 나에게 소홀한 기미가 보여도 자기가 빨리 끝내버려요. 상처받기 싫고. 네.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 엄마가 다음번에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좀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마음이 한결 편안할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거세게 저항하셨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뿐이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얘를 힘들게 한 적도 없을 뿐더러 내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를 덜어는 했겠지만 그게 얘의 지금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건 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굉장히 거세게 저항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마음을 돌려주셨던 일이 있어. 뭐였냐면 그 아이가 이제 20대 중반이었는데 이 아이가 가장 가슴 아픈 사건으로 남았던 건 8살의 기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지금 25년의 세월에 사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8살 아이에게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다. 몸뚱이는 20대 중반이지만 8살 때 그렇게 마음 아팠던 그 사건에 대한 이 아이를 위로하고 공감해주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실 순 있겠냐.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체면 문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너한테 사과한다는 건 자기 붕괴로 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건 그 별개잖아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도 못하려고 한 게 아니다. 내가 잘못하려고 의도한 게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왜 의도랑 관계 없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을 잘못해서 치면 내가 뭐 일부러 쳤어요. 사실 지나가다 친 거지 그냥. 그러면 미안하다고 하고 가면 되잖아요. 바로 좋은 지적인데 남이면 그게 되는데요. 자식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누구에게 가장 존경받고 싶을까요? 아마 자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자녀라고 하실걸요? 그러니까 자녀 앞에 사과한다는 건 내가 부모로서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걸 아이한테 인정하는 거잖아요. 너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죠. 근데 사과하는 사람이 더 존경스럽지 않나요? 그 부분은 한번 해보실 때 많이 깨닫게 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연결의 대화 기업 훈련할 때도 8주 연결의 대화 기본 프로그램 중에 6주차가 후회로부터 배우기라는 주제거든요. 그 후회된다라는 게 미안함을 담은 얘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전달하고 그 사람의 마음 아픔을 이해하고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 약속까지 하는 걸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가 그 과거의 특정한 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지 나의 존재 자체가 나는 나쁜 사람이어서 내가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조금 분리하기 시작하면 이제 사과라는 것이 조금 힘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다음에 다른 행동을 하기까지가 더 쉬워지죠. 소장님 말씀은 내가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는 그 대상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임에 동시에 나한테도 좋다는 얘기인가요? 너무 좋죠. 그래서 사과하기라고 심플하게 안 하고 후회로부터 배우고 성장하기라는 타이틀로 사과를 가르쳐요. 아기가 태어나면 울음밖에 없어요. 배고파도 울고 똥 싸도 울고 졸려도 울고 심심해도 울고 모든 걸 울음으로 표현하면 부모는 온전히 타자 중심성으로 의식이 가야 돼요. 얘가 배고파서 우나 똥 매려워서 우나 뭐 왜 울지? 찔러도 보고 입 돌리면 모두 주고 이러잖아요. 아기가 대화할 순 없지만 이때 아기가 받아들이는 부모는 우리 엄마 아빠는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아이가 조금 크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그렇진 않죠. 그쵸. 위험한 데서 공놀이 하겠다는데 아이가 원하니까 그냥 두세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원하는 대로 냅두면 아이스크림 하루에 10개 먹을걸요? 그쵸. 네. 우리가 이제 안 돼! 이러는 게 생기잖아요. 아이가 경험하는 세상에선 이거는 큰일이에요.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그동안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지금부터는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좋은 엄마 아빠가 따로 있고 나쁜 엄마 아빠가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엄마 아빠하고 계속 관계를 맺다 보면 아이가 알게 되죠? 우리 엄마 아빠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 안 되네? 이걸 알게 되죠. 엄청나게 우울한 사건이 이게.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가 항상 교육적으로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안 돼! 막 이러고 어떤 경우에는 엉덩이를 때리고 막 짜증나는 눈빛을 보내고 그러면 아까 엄마 아빠가 너무 피곤했어. 쉬고 싶었는데 엄마가 큰 소리 내서 미안해 라고 얘기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과도 하고 나한테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저런 모습도 보여주는 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유연성을 의미하거든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많은 지혜와 유연성을 아이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사회생활 우리 모두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경직된 사람들이 있죠. 이거 아니면 이거야. 너 이거 안 하면 너 실패한 거야. 너 이건 기본이야. 너 당연한 거야. 이유 묻지 마. 이렇게 뭔가 굉장히 경직돼 있어서 유연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을 다시 사과하면서 통합해 나가고 나도 누군가한테 잘못하면 나도 다가가서 사과해야겠다. 이런 과정에서 부모의 사과는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는 부모가 사과를 해주면 그 아이가 받았던 상처에 큰 위로가 되잖아요. 좀 치유가 쉬워요. 치유의 과정에 용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용서가 어렵거든요. 내가 누군가한테 당했으면 저 사람 벌 주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용서가 어려워요. 그런데 사과해주면 벌 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사라지죠.
그래서 사실 의문이 그렇게 사고하는 부모도 있지만 아닌 부모도 있을 거고 아닌 상태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죠. 그랬을 때 내가 나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부분을 내가 계속 안고 살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용서하고 나도 푸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조금 어려운 거는 대체 애착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아동기 이전 시절에 엄마 아버지한테 너무 많은 걸 당해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부모를 신뢰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세상을 신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핵심은 뭐냐면 삶을 다시 재의미화해 나가야 되는데 자동차가 가려면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연료가 신뢰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애착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럼 이런 질문이 일어나요. 아니 지금 내가 누군가한테 상담도 받을 수 없고 좋은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나는 대체 애착을 어디서 찾을까? 저는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책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는 나 이전에 살아간 사람들의 많은 지식과 지혜들이 담겨 있죠. 제가 2006년에서 2007년도에 많은 힘듦이 있었을 때요. 한 대형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였어요.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왜 꽂혔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만큼 힘들었겠죠? 이 사람은 어떤 이론으로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끝끝내 살아나온 사람인 거예요. 그 고통을 글로만 읽는데도 가늠이 안 돼요. 내 고통은 이분의 고통에 비하면 고통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책을 다 읽고 이제 사갖고 와가지고 여러 번을 더 읽었어요. 그런데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분이 내 옆에서 저를 제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데 도움을 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도 많잖아요. 유튜브에는 선별적으로 볼 때 좋은 영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영상을 선별적으로 찾아서 고정된 시간에 10분이라도 출근길에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해주지 않아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이건 구걸이거든요. 그게 구걸이 될 수도 있군요. 그쵸. 그 사람은 해줄 마음이 없는데 더 상처받잖아요. 만약에 그가 그것을 강하게 거부한다면 그 대체 애착을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글들을 읽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기 유년기를 다시 돌아보면서 위로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치유를 받은 분들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이런 것에서 기인했구나라고 새롭게 파악하셨던 분들, 이 많은 분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사시라라고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가능성, 소망, 희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희망이 뭐냐? 우리가 희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라고 할 때 사전적인 희망의 의미 말고 당신이 생각하는 살면서 갖고 싶은 그 희망이라는 건 뭐냐? 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세요. 아픔이 없는 상태, 뭔가 잘 될 거라는 생각, 불안함이 없는 상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희망이 단순한 어떤 낙관적인 태도나 기술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내 고통의 본질을 완전히 봤을 때 내가 이런 일이 정말 힘들었구나 하는 걸 알았을 때 그 고통을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때 없어지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수치심이 자리할 곳이 없어져요. 아픈 건 슬픈 일이지 부끄러운 일일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경우에 내가 경험하는 아픔과 환경적 조건들이 왜 그렇게 우리에겐 부끄러움이 돼야 되는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많은 것들도 있었잖아요. 사실 대부분이 그렇죠.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남자분이 잠수 이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이 닭똥같이 떨어지면서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였는데 DM도 보내보고 톡도 보내보는데 차단이 됐고 자기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그에 대한 원망이 너무 솟구쳤고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막 욕을 해댔고 그 다음에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으니까 분노가 혼란스러움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혼란스러움이 자기 책임으로 가요. 내가 그때 어떻게 했지 자기한테서 이제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데 귀결은 뭐였냐면 이 사람과의 이 모든 이 결말까지가 너무 나에겐 수치스럽다. 내가 뭔가 부족했나 보다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한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시즌이거든요. 이 청년기가. 그러니까 내 인생은 뭔가 굉장히 잘못됐구나. 그런데 잠수 이별을 탄 건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게 정말 이분의 잘못일까요? 전혀 아니죠. 아니죠. 진짜 전혀 아니죠. 나중에 이 해결은 어떻게 됐냐면 그분이 다른 사람이 생긴 거예요. 솔직하지 않았고 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피해자였던 거지 수치가 되어서는 안 되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 사람은 왜 수치스러워야 돼요? 가난도 마찬가지고요. 내 지금 부모의 환경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고통일 수 있죠. 왜냐하면 많은 기회들이 박탈되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타인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희망은 그냥 단순히 좋게 생각하는 낙관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가 나의 고통들을 그대로 통합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다. 그 자리에는 우리의 수치심이란 자리할 곳이 없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게 사실 존재했구나 라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왜냐면 그걸 판단하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 같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게 내 잘못이 아니듯이 뭐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네. 근데 그거를 도와주는 한 사람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처음엔 이게 잘 구별이 안 돼요. 살다 보면 사실 속상한 일들은 많이 경험하잖아요. 제가 이 책에서 쓰고 싶었던 상처는 극심한 한두 번의 스트레스라기보다는 반복적인 아픔을 경험해서 내가 이제 이것을 조금 통제하기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을 위한 책이고요. 내가 왜 이러지? 왜 남들처럼 생각하지 못하지? 도대체 나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지? 라는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건강하게 발달 과정에서 별다른 큰 이슈 없이 자란 사람들은 이 친구는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할까? 나 이 사람 참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자꾸 쳐낼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분들을 이해하기 되게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그런 걸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공감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자기 문제를 좀 해결하게 될까요? 전 두 가지를 둘다 합니까? 기대해요. 첫 번째는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방법적인 요소들도 좀 담아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해당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처라는 게 우리 삶에 균열을 갖고 온다는 걸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근데 지금 회복이 뭐냐 그랬을 때 회복은 사실 상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고통까지 끌어안아서 더 깊은 자기 자신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현재의 내 삶의 행동 양식이 과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 과거를 알았는데 그럼 내가 이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것들을 스스로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안내도 좀 담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20대 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를 보면 많이 쓰는 밈 중에 하나가 이번 생은 글렀어 다시 태어날래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문제가 있기 전으로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라는 어떤 실망감이 서려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문제가 생기기 전으로는 굳이 갈 필요가 없고 그럴 수도 없고, 문제는 이미 생긴 거고 그걸 잘 안고 잘 회복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이생망이라는 것의 이생은 한 번밖에 없는 기회거든요. 우리가 만약 20년을 살았다, 30년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지나간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주어졌는지는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삶이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 망했다는 근거가 뭘까? 그리고 그건 진짜 사실일까? 우리가 망했다라는 것에서 그럼 배울 점은 진짜 없는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생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으로 주도적으로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 있다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삶에 대한 회한과 후회와 억울함과 여러 가지의 마음이 있겠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가자는 게 아니라 그거 한번 제대로 보자. 그게 왜 분노였는지, 왜 억울함이었는지, 왜 소외감이었는지를 우리 한번 꺼내놓고 보아서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매니지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기라는 그 단어가 주는 씁쓸함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절망과 무감각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포기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아직 인생이라는 시간의 기회가 있거든요. 소제목들도 너무너무 따뜻했어요. 정말 하나만 얘기하자면 우리는 서로에게 문제가 아닌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사례가 하나 있는데 고등학생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 고등학생 아이들이 좀 특수한 집단이었어요. 보호관찰로 되어 있는 이 아이들의 16명의 집단으로 얘네들을 만나러 갔는데 첫날 이건 워크숍 망했구나 이걸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8주 동안 너네랑 이런 걸 할 거야. 이걸 설명을 교수님께서 하시는데 3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16명 중에 15명이 다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얘네들은 문제
아이구나. 얘네들은 고쳐야 하는 아이들이구나. 내가 얘네들을 고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부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쉬는 시간에 나갔는데 보니까 담배를 갖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담배 피다 걸리시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기 어려우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간식을 좀 준비해 왔는데 이 공간에서 담배 대신 간식도 드시고 친구들과 대화도 좀 나누시면 어떨까요? 하면서 제가 이제 15분 동안 자리를 비켰어요. 돌아왔는데 한 명을 제외한 15명의 아이가 모두 앉아서 제가 준비해 간 게 떡이었는데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아이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들이 문제아로 안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걔네들의 이름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제가 반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야? 선생님이 이런데 좀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말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 누구도 저에게 왜 자기한테 반말하냐고 하는 아이가 없었고요. 더 놀라운 건 그 8주 동안 제 클래스에서 욕설을 하는 아이는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존재로 대한다는 거 우리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객체화시킬 때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는데 내가 저 사람을 나와 당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존재와 존재로 마주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관계는 빛나기 시작한다. 그 아이들이 마지막 때 가장 저항적이었던 한 남자아이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당시 제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이들한테 어떤 고민을 얘기했냐면 야 선생님 아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더니 길에서 선생님이 손을 잡으면 친구들 만날 때 이렇게 손을 쓱 뺀다? 근데 선생님 좀 섭섭하더라?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면서 선생님 그때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조언 하나 해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네. 선생님 아들이 아무리 손을 빼도 그 손을 잡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커서도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그 말을 듣고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리고 내가 어려웠지만 이 아이들을 문제아가 아니라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8주 동안 아이들이 저에게 보여줬던 존중과 협력의 태도를 저는 굉장히 크게 배웠고 확신을 했어요. 야, 내가 이 아이들도 내가 대화 훈련했는데 내가 못할 대상이 누가 있겠나. 그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죠. 그러게 우리가 다 훌륭한 성인은 아니고 다 훌륭한 부모가 아니어서 어떤 아이들은 그저 운이 없어서 엄마 아빠가 손을 놔버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때 사회에서라도 누가 따뜻하게 잡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까 그 나의 과거에 있었던 일, 나에게 지금 일어난 일도 문제가 아니라 그냥 존재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박재현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의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 아주 가까운 친구의 얘기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그 과거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계속해서 박재현 소장님과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